네, 그알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1309회 죽음의 늪에 빠진 남자 청주 베란다 살인 사건 미스터리 볼 건데요. 최근에 방송된 것 중에 반응이 좋았던, 시청자 반응이 좋았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따라 남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얘가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누가 나를 쳐다본다고. 현관문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밖에 내다보는 거. 이게 바깥에서는 안쪽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도대체 너희 방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평온해야 할 집안까지 따라온 그것. 어디선가 지켜보며 끊임없이 파고들 틈을 노리고 있었을까. 남자가 사라진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이웃에 살던 친한 형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봤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3월이에요. 3월. 무슨 일 있나? 얘가 며칠째 연락 안 되고 있다. 후배한테 얘기해서 선우 방 두드려 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 연락 안 된 지 딱 한 달 됐는데 얘가 이럴 애가 진짜 아닌데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없고요. 그러니까 슬슬 그때부터 걱정이 좀 됐죠. 남자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 이번 연도 초에 와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전화도 걸었는데 계속 안 받고 해서요. 저는 그냥 얘가 이거 퇴사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하나둘 피어나던 올해 어느 봄날. 마치 증발이라도 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자는 32살의 이선우 씨였습니다. 얼마 뒤엔 선우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동훈 씨는 그날 밤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얘네 집 창문이 살짝 보여요.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야 쾅쾅쾅 띵똥띵똥 몇 번 누르고 대답은 없길래 내려왔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선우한테. 뭔 일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얘가 형 미안해요. 제가 여자친구랑 싸워서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때마침 온 선우 씨의 연락에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동훈 씨. 그런데 며칠 뒤 새벽 그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새벽 3시인가 번쩍번쩍 하길래 올라갔더니 경찰이 와서 내려가는데 하얀색 뭔가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죽었나요?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선우씨.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에 주위 사람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싶기도 하고요. 되게 착한 그리고 진짜 성실한 그런 애인데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밝고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 힘든 일 있어도 그날 없던 일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 보면서 조금은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로 착하지 싶었거든요. 너무도 여리고 성실했던 선우 씨는 어려운 이웃을 살뜰히 챙길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말이 조금 목이 메어서 잘 못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이거 못하겠네 참.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고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아들의 죽음. 게다가 가족들이 확인한 시신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고모신데요. 시신을 운구해온 분이 얘기하는데 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대. 자기가 이때까지 그런 범죄자들 시신 한두 번 운구한 거 아닌데 이렇게 잔인한 거 처음 봤다고. 전부 상처투성이야 이게 온몸이. 곳곳에 남은 온몸의 멍자국과 상처들. 그것은 누군가 선우 씨를 잔인하게 폭행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했다는 이야기죠. 사인이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어떤 방망이류에 부딪혀서
여기에 맞았던지 이런 상태로 쓰러졌고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서 저체온증이 왔고 그래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이게 가장 먼저 보인다. 뭐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제일 높다. 그런 내용이네요. 하지만 뭐 이 말이 맞죠. 예. 부검 결과 사인은 둔력 손상과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학 중에 아주 최고 권위자죠. 유성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기 손상이라고 불리우는 찔리거나 베인 손상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둔력, 특히 이런 봉과 같은 물체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한 흔적이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머리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사정없이 때리고 그걸 피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여러 부위가 가격을 당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았던 잔인한 흔적들. 등 쪽에 보면 굉장히 부패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출혈에 의한 자국이 보이고요. 윗가슴과 특히 허리 있는 부위, 오른쪽 어깨는 심지어 근육이 들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좌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으깨진다고 볼 수 있는데 타격에 의해서 그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 그리고 강한 힘으로 수차례 폭행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오랫동안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폭력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자, 그날 현장에 가봤던 경찰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장 가서 현관문 열고요. 들어가서 거실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 문 이렇게 있었는데 거실하고 이렇게 통유리잖아요. 베란다. 열어서 보니까 이 발이 한쪽이 보이거든요. 이 보이는 발이 벌써 이제 새까맣게 변색이 됐어요. 이거 사망한 지 꽤 오래됐다. 한 달쯤 됐다고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놀랍게도 선우 씨의 시신은 사망 직후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 시신은 이미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우 씨의 집을 찾았던 동훈 씨가 선우 씨의 연락을 받았던 날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사흘 전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범인이 보낸 거죠. 피해자 핸드폰으로. 자, 그래서 그날 집에 갔다는 정동훈 씨 이야기 다시 들어봅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나서 그 메시지가 왔다는 건 누군가 두드리니까 겁이 나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문 두드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왔던가요? 네, 얼마 안 돼서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범인은 자신이 살해한 시신 곁에 머물며 그동안 바깥 동태를 살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왔던 걸까? 그런데 선우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 경찰에 자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경찰이에요. 새벽에 1시 넘었던 것 같은데요. 네, 파출소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자기가 사람 죽여서 자수하겠다. 신고하겠다. 남자가 거짓말을 좀 한다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3단봉으로 때렸다는 얘기했었고요. 살인을 고백한 범인의 정체는 지구대 인근 상가 CCTV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고 갈게요. 3월 13일 밤 12시 50분경 골목길에 나타난 두 명의 여성. 이내 실랑이를 벌이는 듯 보입니다. 그날 지구대로 들어와 자수를 한 사람은 모자를 쓴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수를 했네. 이 무슨 일이죠? 계속 봅시다. 자, 그럼 이 여자분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사망한 사람이랑 무슨 관계냐? 자, 사망한 이선우 씨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여자친구가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았죠. 다른 여자 아니냐고도 물어봤어요. 거짓말 아니냐고 이거 경찰서에. 어떻게 같이 산다고 하던 여자친구가 이거 죽일 수 있겠냐고. 여기는 현장 재현한 것 같죠? 지난 3월 13일 선우 씨는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베란다에서 엎드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지만 당시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상
3.6도로 추운 겨울 날씨였고 베란다 창문이 닫혀 있어 누군가 이곳에 사망해 있다고 눈치챈 이웃은 없었습니다. 원룸 바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는 강철로 만들어진 호신용품 3단봉이었습니다. 600g의 무게로 꽤 묵직하고 파괴력도 대단합니다. 한 씨는 이 3단봉으로 선우 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고백한 한 씨는 160cm로 추정되는 키에 몸집이 왜소했던 반면 피해자인 선우 씨는 172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던 남자친구를 어떻게 한 씨 혼자 제압하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던 걸까요? 그날 선우 씨의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가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어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초 진술에는 때렸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날인가 보니까 움직이길래 꿈틀거려가지고 또 때렸다고. 어디를요? 온몸을 때렸다고요. 쓰러져 있는 친구를 병원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베란다에 그냥 방치하고 있던 거죠. 자신의 연인을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이유가 뭘까?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였는데 동네 친구를 구한다는 선우 씨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다는 한 씨. 그렇게 처음 만나 연인 사이가 된 두 사람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합니다. 선우 씨가 자주 가던 집 근처 마트에서는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마트 직원입니다. 저희 손님이었어요. 늘 밝고 깍둑하고 인사성도 밝고 같이 있던 여자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여자친구라고 하길래 되게 예쁘네 그랬거든요. 여자친구는 어땠나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둘 다 착하고 그랬어요. 한 씨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밝아졌다는 선우 씨. 직장 동료는 여기에 진짜 여자친구가 있을까? 너무 말도 없고요. 그런데 100일 기념일 때 케이크 사진 보여주는 거 보고 진짠가 보다. 진짜 여자친구랑 사이가 좋구나.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여느 커플 못지않게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두 사람. 행복해하던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버지예요. 만두 시켜 먹는데 자기도 먹으면서 여자친구 생각난다고 하나 포장해달라고 가져다 준다고 항상 전화할 때도 여보님이라든지 여보야 이렇게 부르고요. 다정하게 주고받더라고요. 너무 애가 좋아하다 보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돈 벌어서 둘이 결혼식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짧은 만남에도 결혼을 약속했다는 두 사람.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한 씨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김장한 걸 전에 아들 집에 가져갔는데도 여자친구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더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해봤더니만 아버님 보여줄 때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차후에 보여줄 테니까 급박하게 기다리지 말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우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싹싹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씨가 어쩐 일인지 반찬을 챙겨주러 왔던 아버지와의 만남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선우 씨 지인들 중에도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자, 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좀 보여줘봐. 여자친구 얼굴 궁금하다. 이러면 같이 사진을 안 찍어서 사진이 없다.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못 봤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했는데 선우가 다 거절하고요. 아니, 거절을 해요? 네,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말 안 하려고 했었고요. 이상하리만큼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한 씨.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꿈꿔왔던 여자친구인 한 씨의 얼굴을 얼마 전 법정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재판할 때 갔더니만 가해자가 여자애가 일어서서 고개 조금 숙이고 잘못한 기색 하나도 없이 뻣뻣하게 마른 장작같이 앉아있길래 너무 괘씸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주한 한 씨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전에 하루 전에 피해자 상담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피의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임신한 것도 모르셨나요? 예, 전혀 몰랐죠. 범행 당시 한 씨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4개월 차
임산부였던 겁니다. 정말 그녀는 혼자서 아이의 아빠이며 자신의 연인이었던 선우 씨를 상대로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그날 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엔 내부를 비추는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 기록된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선우 씨는 무려 8일 동안 베란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2월 4일 저녁 8시 29분 속옷 차림의 선우 씨의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폭행하는 한 씨. 몇 시간 뒤엔 그를 일으켜 앉힌 뒤 부동 자세를 시킵니다. 선우 씨가 졸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강철제 3단봉으로 무자비하게 선우 씨를 때립니다. 무려 27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이어간 한 씨. 견디다 못한 선우 씨가 실신하자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8일 동안 밥이나 물, 화장실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은 채 반항 한 번 없이 그 끔찍한 고통을 참은 이유가 뭘까? 지난달 27일 선우 씨의 살인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로 기소한 검찰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한 씨는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8일 동안의 감금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선우 씨의 가족은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부모님을 만나봤어요. 아버님은 아까 많이 우시던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좀 나아졌어요. 울고 나니까 좀 낫네요.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아들 생각에 법정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낸 아버지. 가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한 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모네요. 이건 고의가 아닐 수가 없지. 그렇죠? 고의적이죠. 어떻게 고의가 아니야. 정말 싸우다 실수로 탁 밀어서 죽었다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진 않아요. 세상에 몇 번씩 그 애를 갖다가 찬물에 끼얹어 의식을 차리면 또 두드려 패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냐고. 가족은 한 씨의 범행의 실체가 담긴 CCTV도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두 사람에게 CCTV가 왜 필요했냐는 것이죠. 집안에 CCTV 설치해놔서 그 모든 게 다 찍혔다고 아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 참 이상한 게 그런 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 설치를 한 게 한 씨가 한 거예요. 한 씨가 설치했다잖아요. 선우 씨 집에 홈 CCTV를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범인인 한 씨. 그러니까 한 씨는 자기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는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에 자수했을 당시 한 씨는 친언니와 함께였는데요. 언니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렵게 우리는 한 씨의 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혀요. 동생은 정말 고의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계속 안 일어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도 안 일어나니까 이상한 낌새를 자기도 느낀 거죠.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언니, 울면서 전화통화로 얘기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선우 씨의 죽음, 선우 씨가 숨진 걸 알고 한 씨도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한 씨의 언니는 당시 동생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부가 끝납니다. 이거 사실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사건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제가 범죄사건 진행할 때. 베란다에서 집단 폭행, 학대, 방치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그동안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요.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꽤 있었고, 얘기 들어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걸 당하고만 있었지?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대체 뭔가, 이게 좀 궁금한 사건인 것 같아요. 자, 2부에 이어서 이 비밀이 밝혀지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할 리뷰 1309회고요. 죽음 늪에 빠진 남자.
청주 베란다 살인사건 미스터리입니다. 2부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 여자가 대체 범인이 피해자를 대체 어떻게 평소에 대했길래 죽어갈 때까지 참고 맞았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전화통화 계속 볼게요. 한씨죠, 가해자 언니. 조금 힘들었다, 임신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동생이 또 약을 먹고 있었어요. 무슨 약인가요? 다이어트 처방을 받은 약이에요. 5, 6년간 장기 복용해왔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겹쳐 예민해진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수하려고 생각했고 어차피 안에 CCTV 있었으니까 그걸 알고 계셨네요. 때리는 장면들이 다 녹화가 된다는 걸. 그거 메모리를 자기가 빼서 휴지에 싸놨었거든요. 그것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한씨가 직접 줬대요? 네, 다 줬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직접 증거인 CCTV 영상을 동생이 직접 경찰에 제출할 리가 없지 않냐는 한씨의 언니. 그런데 선우씨가 8일 동안 감금 폭행을 당해 사망한 건 지난 2월 11일, 한씨가 자수한 건 한 달 뒤인 3월 13일 새벽입니다. 선우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한씨가 CCTV의 메모리 카드를 챙겨 경찰서에 자수한 날은 한 달이 지나서였다는 것이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한씨는 왜 선우씨의 사망 직후 바로 자수하지 않았던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생도 되게 불안해했고 되게 무서워했고 제가 좀 며칠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자수를 하러 가기 전에 산부인과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저랑. 집에는 며칠 정도 같이 계셨던 건가요? 한 보름 넘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전에는 계속 그 원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자수를 망설였다고 주장하는 한씨의 언니. 한씨가 살인을 고백하고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건 약 2월 말.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 현장인 선우씨의 집에 머물며 사망한 선우씨 곁에 있던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잔인한 폭행의 이유를 선우씨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선우씨에게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씨.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선우씨의 전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서로 겹치는 지인이 거의 없어 선우씨의 사망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김씨.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사해서 방 얻어놓고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뒤로 가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네. 그녀는 지난 4월 헤어진 이후로 선우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 선우씨가 다급한 연락을 해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모르는 전화로. 아기가 생겼는데 가족이 산부인과 다녔지 않냐고 병원 좀 알려달라고 막 쩔쩔매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가 마지막이에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라며 김씨의 가족이 일했던 산부인과를 소개해달라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씨와도 직접 통화를 했다는 김씨. 나중에는 무슨 문자 같은 게 왔어요. 선우 여자친구한테. 이선우 거기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전화도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오해가 풀리자 한씨는 그녀에게 하소연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언니 하더라고요. 통화할 때. 중고거래에서 만났고 나이는 자기가 한 살 많고 그런데 속이 많이 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너무 안 하고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자기가 한번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우를, 그 여자애가. 선우씨는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자기 감정이나 그런 걸 표현도 잘 못하고 너무 착해요. 겉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선우씨가 답답하다고 말했다는 한씨. 8일간의 감금 폭행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한 씨의 폭행은 이미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무렵 선우 씨의 친한 형인 동훈 씨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데요. 겨울인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추워서요. 예, 춥죠. 겨울인데. 반팔에 수면 바지, 수면 바지 딸랑, 슬리퍼, 맨발에요. 예, 맨발에. 한 씨의 화가 풀리지 않아 한겨울에도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생활을 했었다는 선우 씨. 그때도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 헤어지는 거 맞지 않냐? 그랬더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싶다. 자기가 사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녀에게 그러면 선우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엔 8일간의 감금 폭행 당시 CCTV 카메라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녹취록이에요. 죽을 때까지 맞아. 넌 살아서 베란다 밖으로 못 나가. 나 깜빵 간다니까 너 죽이고. 피해자는 머리 아프고 배고파. 미안해 그만해 라며 몸 상태 이상과 고통 호소하고 폭력을 중단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팬티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수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감금한 후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죽이겠다는 말을 수일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머리와 온몸을 계속 때리다. 이건 검찰의 공소장인 거죠.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고 배고파다, 미안하다, 몸 상태 이상을 호소했지만 폭력을 계속 반복했다. 예.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며 폭행하는 한 씨에게 고통스러워하던 선우 씨가 전한 말은 놀랍게도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전에 일하던 곳을 찾아가 봤어요. 오랫동안 일했었다는데, 자,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뒤에 배경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얘기 들어보면 성실하게 너무 일해서 몇 개월 애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냥 말도 없고 자기 할 일만 딱딱하고 항상 웃고 남한테 나쁘게 하지도 않고요. 뭐 그런 애니까. 웃으면서 잘 대답해 주시고 좀 은근 멋있다. 대학 동기는 사람한테 대할 때 뭐 냉랭하게 대한 적 없고 오가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툭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뭐 기분 나쁜 티 전혀 조금도 내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이 기억하는 한 씨의 모습은 선우 씨의 여자친구로서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선우 씨의 주변인들에겐 또 다르게 보여요. 선우 씨 직장 동료 이야기 더 들어봅니다. 제가 메시지를 봤어요, 한번. 여자친구가 욕하는 거를. 뭐 쌍욕은 기본이고요. 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건 100%예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야, 너 여자친구랑 뭐 어떻게 싸웠길래 이렇게 욕이 막 나오냐 하니까 애가 그냥 웃어요. 선우 스타일은 그냥 웃어 넘기는 뭐 그런 편이에요. 어떤 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선우 씨와 왕래가 잦았던 동훈 씨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 그랬잖아. 야, 그거 하기로 했잖아. 형한테 얘기했어? 야, 너 빨리 얘기해. 얘기 드리고 와. 이런 식으로 애들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럼 얘는 또 우물쭈물 얘기를 하고요. 이번 사건 이후 더 놀랐다는 동훈 씨. 선우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3일 전 이웃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망한 선우 씨 이름으로 밀렸던 월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소장에 적힌 선우 씨의 사망 날짜가 2월 11일, 그런데 월세가 입금된 건 3월 10일. 선우 씨가 사망한 뒤 누군가 그의 계좌에서 2달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이체했던 거죠. 누가 선우 씨의 계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던 걸까? 이거 뭐 뻔하죠. 자, 언니, 한씨 언니 또 나옵니다. 남자친구 휴대전화하고 자기 휴대전화하고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CCTV 그거 메모리 그거랑 해가지고 좀 있으면 방세 내는 날인데 연락이 올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입금을 했나 보네요, 동생이. 여기 입금 내용이고요. 선우 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사망 이후 이체된 흔적은 더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선우 씨의 계좌로 입금된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도 이체한 한 씨.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자,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카드빚에다 뭐에다 다 하니까 한 6천만 원까지 나가더라고. 빚이요? 네. 카드로 돌려막고 돌려막기도 하고 물건 사고 쇼핑하고 뭐 하고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선우씨가 사망한 뒤 드러난 거액의 빚. 평소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선우씨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대출받은 시기가 대부분 한씨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거기에 직장 처음에 입사하고 여선우가 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우씨는 평소 씀씀이가 어땠나요? 아유, 돈 안 써요 잘. 그렇게 펑펑 쓰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무렵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 갑을 신청을 했던 선우씨. 사망 한 달 전에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갑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네요, 여기는. 이럴 쯤 입사해서 한 열흘 정도 일했나요? 생활비 때문에 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130만 원을. 선우씨를 잘 아는 지인들은 그가 거액의 빚을 남겼다는 사실도, 회사에서 갑을 받았다는 사실도 몹시 의아해하다고 합니다. 자, 이선우씨 지인이에요. 카드 여러 장 쓸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에 한해서 생활비 사용하려고 했던 형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평균 180만원가량의 월급으로도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어 보였던 그가 달라진 건 여자친구 한씨 때문일 거라고 지인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일을 안 했고요. 집에서 그냥 집안일 한다고만 들었고, 그러면 형이 일해서 번 돈으로 둘이 생활하는 거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우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는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800만원이 그대로 한씨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한씨를 만난 이후 선우씨는 무슨 일들을 겪었던 걸까? 제작진은 전문 업체와 함께 선우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복원된 내용은 8,109건.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해봤죠. 자, 이분 나오시네요. 이분은 심리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김태경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분은 연인 관계에서 생긴 문제, 이런 데에서 좀 어떤 가정 상담 관련, 이런 데서 좀 많이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은 비교적 초기부터 계속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니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어떤 원초적인 욕구 해결, 돈이 필요해, 잘 곳이 필요해, 너희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자, 카톡 내용 한번 봅시다. 하얀색이 한씨예요, 범인. 노란색은 선우씨입니다, 피해자. 카드값 다 써버림. 대출 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다 했어? 아니, 나 바빠. 오늘 못 볼지도 모르겠다. 다 부결나네, 무직이라. 그러니까 이 선우씨가 하고 대답한 뒤에 뭐 다 했어 라고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는 내키는 대로 대답하고 뭐 무시할 때도 많고 그래 왔던 것 같네. 자, 그러다 갑자기 2021년 6월 20일 자기라고 해요. 갑자기 부탁할 게 있으니까. 자기 혹시 50만원 있어? 나 웬만하면 부탁하기 싫은데 나 반지 팔기 싫거든 하면서 눈물 이런 걸 보냈어요. 갑자기 이모티콘 넣고 단답이고 딱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부탁할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선우씨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애가 괜찮아, 그럼 전당포 다녀와야지. 그러니까 선우씨가 또 아니다, 한 58만원 있다. 그러니까 자기 고마워요. 20일 안에 꼭 줄게, 걱정 마. 혹시 어제 치과 가야 한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한 거는 그럼 나 돈 해줘서 치과 못 가는 거면 돈 주고, 반지 팔아다가 15만원 오늘 해줄게. 바로 필요해? 그러니까 선우씨가 천천히 줘. 처음부터 좀 이렇게 계획적인 접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어떻게 잠깐 그냥 뭐 만나볼까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좀 잡아먹기 좋은 스타일, 그래서 본색을 드러냈을 수도 있고, 이 여자의 과거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카톡 내용을 보니까 기술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좀 어떻게
남자에게 약간 좀 미련을 남기면서 좀 아쉬운 척도 들게 하면서 남자의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적당히 애교 부리고, 얻어내는 게 끝났으면은 딱딱해지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예전부터 어떤 남자들 만나면서 먹잇감이면은 계속 만나고 아니면은 뭐 헤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남자들을 좀 찾아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과거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봅시다. 연인이 되어 교제를 시작한 지 4일 만인 2021년 6월 14일, 한 씨는 자신의 금전적 상황을 선우 씨에게 넌지시 알립니다. 그리고 8일 뒤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사귄 지 한 달 됐을 무렵 선우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던 한 씨는 도리어 선우 씨에게 짜증을 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알 여신, 우리 박재성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해놓고 피해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당포에 가야겠다, 반지를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어떤 곤궁함의 원인이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지 않아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본인은 반지를 팔기 싫다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를 착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 탓이라는, 그러네요. 니 탓이라는 느낌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네, 남자친구에게. 전문가들은 착취를 용이하게 할 한 씨만의 대화 기술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중 속박 메시지, 즉 겉과 속이 다른 의사소통을 해서 선우 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 여기에 또 그 예시가 나오네요. 자, 먼저 한 씨가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잠이나 자. 그러니까 남자가, 이선우 씨가, 응, 잘하고 자냐? 참, 안 자고 있어. 걱정도 없고 좋겠어. 잠잘한다고 자면 되고 생각 없어 보여. 아, 저 이거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손님들이 후임한테 좀 많이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아니네. 그냥 아래 것이고 착취의 대상일 뿐인 것 같네요. 이 한씨 얘는 전적이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선우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도 비난을 하는 한씨의 패턴은 두 사람의 대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은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상태에 놓일 수 있고요, 겁을 먹고 더 위축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요. 안 좋은 생각 든다, 죽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그냥 죽어야 하나 싶어. 나 자살 충동이 일어나. 진짜 죽고 싶은데 수면제 좀 줘라. 나 숨 막혀 숨 못 쉬겠어. 나 좀 죽여줘라. 이걸 이선우 씨한테 보냈다는 거네.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어쩔 줄 모르게 해서 남자친구 당황시키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지금 이 불안한 거 없애려고. 이제 이러면서 또 뭐 돈 달라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건가 봐요. 아, 얘는 정말 이 경험이 많은 것 같네. 더 큰 압박의 수단으로 한 씨는 죽겠다는 말도 반복적으로 꺼내고요. 여기에 오윤성 교수 나옵니다.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를 봐서 나보다도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약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약한 거죠. 가학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증폭을 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서서히 이게 봉인이 풀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학적인 여러 가지 구상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방법하고 계속 접목시키는 거죠.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서서히 선우 씨를 지배하게 됐을 한 씨. 또한 가학성이 맞물려 증폭이 되면 이처럼 끔찍한 물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신님은요, 이런 학대가 지속되던 관계에 그대로 있는 그 고통보다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인관계로부터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배, 심리적 종속 관계에 더욱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이었던 선우씨. 선우씨는 군대에서 겪은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이 심해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동호회 활동도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자, 이선우 씨 친구인데 오픈 채팅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그렇게 오픈 채팅하는 거 탐탁치 않아 해서 정리하겠다, 다들 잘 있어라 하고서
채팅하던 걸 다 정리하고 연락하던 여자친구가 있어서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이렇게 연락을 피해버리니까 여자친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돌연 친구들과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선우씨. 그 뒤엔 한씨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해 고립된 상황을 만들고 선우씨의 취약성을 파고든 한씨. 와, 이 여자가 대단한데요 진짜.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같은 수법을 저질러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이선우씨 전 여자친구인데요. 선우는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는 똑똑한데 몸이 조금 안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환청도 들리고 그래요. 꾸준히 약을 먹고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비교적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균형이 깨졌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여성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 두 사람이 교제하던 초반에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던 선우씨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도 없이 사과하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한씨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자책하고 용서를 빌어온 선우씨. 숨이 멎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선우씨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건 결국 한씨였습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됐다. 우발적인 일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한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자신에게 거짓말해서 화가 났다는 한씨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보단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그러니까 한씨의 주장은 이런 거죠. 사귀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거기서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동네 친구를 원한다는 연락에 응하고 연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집요할 정도로 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 처음에는 부탁하듯이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명령하듯이 한씨는 정말 선우씨를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망한 선우씨가 수첩에 적어놓은 반성문의 일부예요, 이거. 아니 이걸 왜 이 사람이 써? 선우씨가 쓴 겁니다, 선우씨가. 터미널에서 내려서 걱정하고 있는 여보에게 전화 한 통 안 함. 회사 급여 및 급여일을 여보가 묻기 전에 먼저 말 안 함. 한 번 말할 때 잘 안 듣고 짜증나게 더 물어봄.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함. 1번부터 39번까지 번호를 매겨가며 선우씨가 반성해온 내용들은 너무도 사소하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아님에도 문제로 만들고 끊임없이 지적하며 교정을 요구한 한씨. 그 과정에서 선우씨는 엄청난 혼란을 겪으며 결국엔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선우씨는 오랜 폭행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반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요. 이런 행위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끔찍한 범죄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했고 이게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졌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사실 남녀 사이에서 사실 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씨 이 여자는 폭행을 해서 죽였던 거지 그 폭행 전 단계까지 가는 여자들도 꽤 많거든요. 남녀 관계에서 남자들은 뭐 감금, 폭행 이런 게 있었다면 여자들은 좀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괴롭힘을 좀 하는, 이게 남녀 사이의 어떤 그 데이트 폭력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남자는 물리적이고 여자는 좀 심리적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친밀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학대나 강압적 통제의 문제를 중범죄로 본다고 합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한데, 그리고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경찰이 따라야 할 매뉴얼도 따로 있다 그래요. 영국에서 이런 매뉴얼까지 만든 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심리적 학대와 강압적인 통제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그 심각성을 알았고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자, 범인은 징역 25년 한씨 25년 선고됐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항소의 기회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다 끝났다고는 볼 수 없고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남자들은 물리적 폭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히 남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거의 없고, 왜냐면 신체 차이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떤 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 여자들, 이분들은 좀 약간 사람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진짜.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 이걸로 계속 몰아갑니다. 잘못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미안하단 말이 결국 나와야 직성이 풀리고, 되게 사소한 거였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데이트 폭력을 하는 여자들의 주된 수법인데, 이 여자애가 좀 이런 걸 굉장히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씨.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데이트 폭력이기 때문에 증거가 잘 안 남죠.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또 막 약한 척 보여주는 거 주변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아직 한국 사회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그런 교육을 좀 받거든요. 여자 앞에서는 참아야 된다, 봐줘야 된다, 양보해줘야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알게 모르게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우 씨가 여자친구니까 내가 사실은 큰 잘못 아닌데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 이해 안 되지만, 여자친구니까 그래 이렇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걸로 하고 넘어가면 서로 그러면 또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25년 나온 겁니다. 2차 공판에서. 그러면 이거 항소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주장한 내용 보니까 남녀 관계에서 이제 어떤 갈등으로 싸우다가 생긴 불의의 사고, 이렇게 가려는 것 같은데 항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여자의 성정상. 네, 오늘 그알리뷰 여기까지고요. 네, 그알리뷰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범죄 사건만큼의 인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구독해주신 그 컨텐츠를 계속 더 원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걸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미스터리 사건도 다 꼬박꼬박 하면서 따로 더 시간 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는데 이렇게 해줘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알리뷰 1309회였어요. 최근 방송이었고, 죽음의 늪에 빠진 남자, 청주 베란다 살인사건 미스터리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